이제는 그 본격적인 외국환거래법의 가장 위반 사항이 많은 그 항목에 대해서 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바로 상계입니다. 상계라는 것은 거래 상대방에게 받을 게 있고 내가 줄 게 있으면은 돈을 주고받고 해야 되는데, 이 서로의 채권과 채무를 상계해서 순채권과 채무만을 결제하는 제도죠. 내가 받을 게 100만 원이 있고 줄 게 80만 원이 있으면 20만 원만 받으면 되겠죠. 이런 식의 거래가 바로 상계 거래라는 겁니다. 이것은 뭐 개인 간의 국내 거래는 자유지만은 외국과의 결에 있어서는 돈을 받고 돈을 지불해야 되는데, 이 상계를 하게 되면은 실제적으로 받고 들어오는 돈이 없이 차감이 돼서 나머지 금액만 이동이 되기 때문에 외국환 거래의 질서를 물러나게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에 사전 신고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계를 하기 전에 반드시 상계 신고를 해야 된다 하는 점은 우리 대무역 거래에 있어서 우리 무역업계가 반드시 알아야 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계를 하는 데 있어서 신고를 불필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 경우를 한번 살펴보죠. 이거 신고할 필요가 없는 경우죠. 일방의 금액, 분할하여 지급 등을 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지급 등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이게 바뀌었습니다. 2020년에 5,000불입니다. 5,000불. 3,000불 기준이 다 5,000불로 바뀌었습니다. 5,000불 이하의 채권 채무를 상계하는 경우, 상계하는데 5,000불 이하는 그러니까 그 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 하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의 거래 또는 행위에 따른 채권 채무를 상호 계산 계정을 통하여 당해 거래의 당사자인 비거주자에 대한 채무 또는 채권으로 상계하고자 하는 경우입니다. 그 다음에 신용카드 발행업자가 외국에 있는 신용카드 발행업자로부터 수령할 금액과 당해 외국에 있는 신용카드 발행업자에게 지급할 금액을 상계하거나 그 상계한 잔액을 지급 또는 수령한 경우 신고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 특정 보험사업자가 외국의 보험사업자와의 재보험 계약에 의하여 재보험료, 재보험금, 대행 중개수수료라든가 대행 업무비용 공탁금 및 공탁금 이자 등을 지급 또는 수령함에 있어서 그 대차를 차감한 전액을 지급 또는 수령하는 경우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거주자가 파생금융거래에 의하여 취득하는 채권 또는 채무를 당해 거래 상대방과의 반대거래 또는 당해 선물시장에서 동종의 파생금융거래에 의하여 취득하는 채무 또는 채권과 상계하거나 그 상계한 잔액을 지급 또는 수령하는 경우. 그 다음에 영계무역, 위탁가공무역에 의하여 수출대금과 관련된 수입대금을 상계하고자 하는 경우. 영계무역이라는 것은 이 물건을 수입을 하면 이 물건 수출하겠다는 그런 조건부 수출 계약이 되겠죠. 위탁가공무역이라는 것은 원재료를 보내주고 현지에서 그 가공하게 하면서 가공임만 지급하는 그런 무역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출대금과 관련 수입대금을 상계하고자 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죠. 이건 무역에 의해서 인정된 무역이기 때문에 신고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물품의 수출입 대금과 당해 수출입 거래에 직접 수반되는 중개 또는 대리점 수수료 등을 상계하고자 하는 경우도 신고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외국 항로에 취항하는 국내의 항공 또는 선박회사가 외국에서 취득하는 외국 항로의 항공임 또는 선박임과 경상 운항 경비를 상계하거나 그 상계한 잔액을 지급 또는 수령하는 경우도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외국 항로에 취하고 있는 국내 선박회사가 외국 선박회사와
공동 운항 계약을 체결하고 선복 및 장비의 상호 사용에 따른 채권과 채무를 상계하고자 하는 경우도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국내 철도 승차권 등의 판매 대금과 당해 거래에 직접 수반된 수수료를 상계하고자 하는 경우, 거주자 간의 외화 표시 채권 또는 채무를 상계하고자 하는 경우, 국내 통신 사업자가 외국에 있는 통신 사업자로부터 수령할 통신망 사용 대가와 당해 통신 사업자에게 지급할 통신망 사용 대가를 상계하거나 그 상계한 잔액을 지급 또는 수령하는 경우, 조세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거주자가 비거주자의 소득에 대한 원천 징수 후 잔액을 지급 또는 수령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만은 신고 대상입니다. 신고 대상은 나머지는 신고해야죠. 신고 대상은 위의 신고 예외 거래를 제외하고 거주자가 수출입, 수출입, 용역거래, 자본거래, 대외거래를 함에 있어서 계정의 대기 또는 차기에 의하여 결제를 하는 등 비거주자에 대한 채권 채무 또는 채무를 비거주자에 대한 채권 채무로 상계하고자 하는 경우는 외국한 은행의 잔액에 신고하거나 상계를 한 후에 여기에 규정이 이제 2020년 바뀌었는데 상계를 한 후에 1개월 내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계 처리를 하고, 그러니까 외국한 은행의 장에게 사전 신고를 해서 처리하는 거는 뭐 문제가 없는데 상계 처리를 하고 1개월 이내에 반드시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그 약간 유예를 해줬다 이렇게 보는 거죠. 급한 경우에 우선 상계하고 한 달 내에 신고를 해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상계는 5,000불 이상을 외국한 은행의 장에 신고하거나 상계 처리하고 1개월 이내에 보고를 해야 되겠고, 한국은행 총재에게 신고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자국적 기업의 상계센터를 통해서 상계하거나 다수의 당사자의 채권 또는 채무를 상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한국은행 총재에게 신고를 해야 합니다. 상계를 실시한 자는 관련 증명서를 5년간 보관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외국한 은행의 장에게 신고하는 거랑 한국은행 총재에게 신고하는 거랑 신고를 잘못했을 차이는 뭐냐면, 외국한 은행의 장에게 신고를 안 했을 경우에는 과태료가 100만 원 또는 2%보다 높은 금액입니다. 2%. 그러니까 1억을 신고 안 했을 경우에는 2%니까 200만 원이 되겠죠. 그러니까 200만 원이고. 근데 한국은행 총재에게 신고 안 했으면 4%입니다. 200만 원 또는 4%보다 높은 4% 중 높은 금액이기 때문에 같은 1억이라 될지라도 한국은행 총재에게 신고하는 경우에 400만 원이 되는 거죠. 만약에 10억일 때는 4천만 원. 상당히 커집니다, 액수가. 그래서 이거는 상당히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상호 계산에 의한 지급인데, 상호 계산이란 동일한 거래처와 빈번한 거래를 할 경우 그 거래에 의해 발생하는 채권 채무 총액을 상계하여 그 차액만을 결제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건 지정거래 외국한 은행의 장에게 신고를 했는데, 상대방과 거래가 빈번해서 상호계산 방법으로 지급을 하고자 하는 자는 상호계산 신고서를 지정거래 외국한 은행의 장에게 제출해야 하고, 폐쇄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상호계산 계정의 폐쇄. 지정거래 외국한 은행의 장은 상호계산을 실시하는 자가 외국한 거래법, 시행령 이 규정 및 기타 법령에 규정하는 사항을 위반하거나 그 거래 실적의 거래 내용이나 기타 사정에 비추어 상호계산 계정의 존속이 필요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상호계산 계정을 폐쇄할 수가 있습니다. 상호계산 계정의 결산입니다. 상호계산 계정의 결산은 회계 기간의 범위 내에서 월 단위로 결산 주기를 정해서 실시해야 합니다. 다만 필요한 경우 회계 기간 범위 내에서 결산 주기를 달리 정할 수가 있습니다. 상호계산 계정의 결산에 있어서의
대기 및 차기 잔액은 각 상대방별 계정의 대차기 잔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합니다. 상호 계산 계정의 대차기 잔액은 결산 기간 종료 후 3월 이내에 지정거래 외국한 은행의 장에게 신고한 후 지급하거나 수령하여야 합니다. 상호 계산을 실시하는 자는 결산 보고서 등 지정거래 외국한 은행의 장이 정하는 보고서를 지정거래 외국한 은행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상호 계산을 실시하는 자는 장부 및 관계 증빙 서류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합니다. 다음에는 이제 유권 해석이나 이런 그 사례를 보기 전에 그러면 상계와 관련된 외국간 거래 규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계와 관련된 외국간 거래 규정입니다. 외국간 거래 규정 제5-4조의 상계에 관한 규정인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지급하고자 하는 건 신고를 요하지 않는다 해서 5,000불 이하로 나와 있죠. 5,000불 이하. 5,000불 이하. 5,000불 이하는 신고 안 하고 5,000불이 넘어가면 신고를 합니다. 누구한테? 외국한 은행에 신고를 하고, 만약에 신고 안 했으면은 상계 처리한 후 1개월 이내에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두 개 아무것도 안 하면 위반이 돼서 과태료를 부과받게 되는 것입니다. 과태료는 100분의 2%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5,000불 이하라든가, 여기 나와 있는 이 내용은 제가 앞에서 다 그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신용카드라든가 보험업법, 거주자, 연계무역, 외국 항로, 철도, 이게 다 제가 앞에서 읽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고하는 경우 신고 규정을 보면은 채권 채무를 비거주자에 대한 채무 또는 채권으로 상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외국한 은행의 장에게 신고를 하거나, 상계 처리 후 1개월 이내에 외국한 은행의 장에게 사후 보고를 해야 됩니다. 사후 보고를 해야 됩니다. 이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국적 기업의 상계센터를 통해서 상계하거나 다수의 당사자의 채권 또는 채무를 상계하고자 하는 경우, 이게 중요합니다. 다수의 당사자. 상계하고자 하는 경우는 한국은행 총재시행. 다국적 기업의 상계센터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다국적 기업이 우리나라, 일본, 중국 이 여러 가지 지사가 한꺼번에 상계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우리가 중국에 받을 거, 일본에 줄 거,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를 갖다가 중앙에서 한꺼번에 상계할 때, 즉 다국적 기업의 상계센터를 통해서 상계하는 경우라든가 다수 당사자의 채권 채무를 상계하고자 할 때는 한국은행 총재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그 다음에 상호계산은 금방 읽었습니다만 지정거래 외국한 은행의 장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고, 대차기 항목과 기정 시점, 결산,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까지 그 외국한 상계와 관련된 외국한 거래 규정을 살펴보았고, 그러면 이제 그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자재 수입 대금의 상계 신고 질의권입니다. 원자재 수입 대금의 상계 신고 질의권인데, 이걸 좀 더 한번 키워보겠습니다. 질의 내용입니다. 질의 내용은 거주자하고 비거주자가 거래를 하는데 구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일시조건으로 구매 계약을 체결했고,
물품 선적과 인보이스를 발행했죠. 그 다음에 신용장 잠정 결제를 했고 확정 인보이스를 발행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차액 대금 정산 수령 지급하는 이러한 계약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관에다가는 잠정적으로 우선 신고를 했고 나중에 확정이 될 때 확정 가격 신고를 했습니다. 국내 동전선 코포로드 제조업체 A는 스위스에 소재한 B로부터 전기동을 수입하기 위해서 신용장 결제 조건으로 연간 구매 계약을 체결하고 결제 계약 조건에 따라 연간 계약 물량을 분할해서 공급합니다. 계약 조건에 따라 B는 수출자는 총 계약 물량의 일부를 A에게 분할 선적하고 선화증권 및 잠정 송품장을 발행해서 A에게 송부하면 A는 이를 토대로 세관에 잠정 수입 신고합니다. 이 정기동은 거래 관행상 거래가 성립된 때부터 일정 기간이 경과한 후에 가격이 결정되는 잠정 수입 신고 대상 품목입니다. 그래서 잠정 송품장을 수취한 A는 B에게 신용장 대금을 전신한 TT죠. 전신한 송금 방법으로 송금을 합니다. B는 계약 조건에 따라 일정 기간 경과 후 확정된 물품 대금을 확정 송품장을 발행해서 A에게 송부하면 A는 세관에 확정 가격으로 신고를 합니다. 확정 물품 대금은 계약 조건에 따라 런던 금속거래소 시세를 반영해서 선적월 평균 가격 또는 선적일 이후 1월 평균 가격의 이윤을 합한 금액으로 결정을 합니다. 거주자와 비거주자가 연간 구매 계약에 따른 매건 분할 선적 물품의 최종 대금, 즉 확정 가격 마이너스 잠정 가격을 일정 기간별로 정산해서 지급 또는 수령하는 경우에 수입 물품 정산 대금을 건별로 지급 또는 수령하지 아니하고 일정 기간별 월 또는 분기별로 정산하여 지급 수령한 행위가 상계 신고 대상에 해당하는지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매월 이제 확정 가격, 잠정 가격이 이제 결정이 되면 그때 정산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한 분기 정도 모아가지고 거기도 또 확정 가격, 잠정 가격에서도 약간씩 차이가 있으니까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그거를 정산해서 수령을 하는 게 이게 상계 신고 대상이냐 하고 질의를 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0301의 경우에는 잠정 단가가 100불인데 200불이 돼서 가격 차이가 100불이니까 100불 채무가 발생하겠죠. 그 다음에 관리번호 0302의 경우에는 잠정 단가가 200불인데 확정 단가 150이니까 마이너스 50 채권이 발생하겠죠. 그 다음에 0303은 잠정 단가 100인데 확정 단가 50이니까 마이너스 50 가격 차이가 돼서 50이 채권이 발생하겠죠. 0304의 경우에는 잠정 단가 100인데 확정 단가 150이 돼서 50의 가격 차이가 나서 채무가 발생하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각자 그때 돈을 지불하고 돈을 받아야 되는데 이거를 갖다가 한꺼번에 해서 상계를 해서 A에게 50을 송금한 것이죠. 100, 50, 100이니까 채무는 150, 채권은 100불에서 차액 50불만 송금을 한 것입니다. 이거에 대한 회신입니다. 외국한 거래 법령상 상계는 거주자와 비거주자가 각기 다른 계약건의 채권 채무를 상쇄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상계하고자 하는 경우 외국한 거래 규정에 따라서 외국한 은행의 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질의하신 거래는 동일 계약건으로 인해 중간 정산하는 경우로서 일정 기간 후 가격이 결정되는 대상 물품의 성격상 계약 조건에 따라 확정된 변수, 즉 시세를 반영하여 선적월 평균 가격 기준으로 확정 가격 결정을 반영해서 최종적으로 지급해야 할 물품 대금을 산정하는 기술적 방법에 불과하기 때문에 당해 정산 대금의 지급은 상계 신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지뢰신 사례가 있었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또 다른 사례인데 일괄상계 관련 질의 검토입니다. 일괄상계 관련 질의 검토입니다. 거래 관계를 한번 보겠습니다. A사는 한국의 수입자인데 상표권 독점 사용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B사 이태리의 B사는 상표권 독점 사용권을 A사에 허용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으로부터 가방류를 이태리 회사가 수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입 물품 대금을 지불을 했죠. 그 다음에 국내 면세점 수입 중개 매장 관리 업무를 주고 이것에 대한 용역을 했고 이것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해서 정산 상계를 합니다. 그런데 C사 면세점이죠. 면세점은 이게 지금 거꾸로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가방류 수입은 이태리에서 온 거고 수입물품 대금은 일로 간 것이고 근데 국내 면세점에서도 가방류 수입은 이게 화살표가 전부 거꾸로 돼 있군요. 국내 면세점 수입 중개 매장 관리를 이태리에서 하고 여기에 대해서 수입 수수료를 지급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을 보면은 국내 A사는 이태리 소재 B사로부터 M상표가 부착된 가방류를 수입하고 있으며 국내 면세점인 C사도 가방류를 수입합니다. 가방을 여기서도 수입하고 여기서도 수입합니다. A사는 B사의 제품을 C사에 수입 알선하고 C사의 매장 관리를 해주는 대가로부터 B사로부터 C사가 수입한 금액의 요 금액의 30%의 수입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30% 수입을 받고 있다. A사는 B사에게 지급할 수입 물품 대금 채무와 B사로부터 받은 면세점 매장관리 수수료를 분기별로 정산해서 차액을 지급 또는 수령하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보면 A사가 B사에 지급할 물품 대금은 선화증권 단위로 여러 건이고 A사가 B사로부터 수령할 수수료도 선화증권 단위로 여러 건이고 상계 금액은 미화 50만 불 이하입니다. 쟁점사항입니다. 쟁점사항.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수입 물품 대금 여러 건과 비거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수수료 채권 여러 건을 분기별로 모아서 상계함에 있어서 상계 금액이 50만 불 이하인데 이러한 경우 외국한 거래 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괄 상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질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 여러 건의 채권 채무를 모아서 상계하는 것이 일괄 상계이기 때문에 당연히 상계 금액과 관계없이 모두 한국은행 총재 신고 대상입니다. 상계는 채권자와 채무자가 서로 청구하고 이행하는 번거로움을 덜기 위해서 상시 거래 관계에 있는 경우에 일정한 기간의 거래로 인한 채권 채무의 총액에 관하여 상계하고 그 잔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실무적으로 보면 채권 1건과 채무 1건을 서로 상계하는 건별 상계와 채권 1건과 채무 여러 건, 채권 여러 건과 채무 1건 또는 여러 건의 채권과 여러 건의 채무를 모아서 상계하는 일괄 상계 방법이 있습니다. 또한 상계 당사자의 수에 의한 구분으로 두 당사자 간의 채권 채무만을 상계하는 양자간 상계와 셋 이상의 당사자 간의 채권 채무를 일괄하여 상계하는 다자간 상계가 있습니다. 본 사안은 여러 건의 채권과 여러 건의 채무를 모아서 상계한 것으로서 상계 금액은 미화 50만 불 이하지만은 일괄 상계에 해당함으로써 한국은행 총재의 신고 대상이다 하는 것이 이제 대상이다 하는 주장이 있고, 그 다음에
언론으로서는 이제 한국은행 중재 대상이 아니다 하는 얘기죠. 왜냐하면 일괄 상계는 다국적 기업의 해외 결제 센터를 통하여 채권 채무를 상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사항 같이 여러 건의 채권 채무를 상계하는 것은 일괄 상계가 아니다. 따라서 본사는 한국은행 중재 신고 대상이 아니고 외국한 은행장 신고 대상이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상계 금액이 미화 50만 불 이하이므로 일괄 상계 여부에 관계없이 외국한 신고 대상이다 하는 게 병론입니다. 가불병론. 그래서 검토 의견을 보면은 이제 과거 2011년도 당시에 그 어떤 상계 금액이 50만 불 이하는 외국한 은행에 신고하고 50만 불 이하는 한국은행에 신고하고 하는 것이었는데 지금은 이런 규정이 없어지고 이게 지금 건별 규정으로 바뀌었습니다만은 일단 옛날에 그 사례가 공부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한 거래 규정에서 거주자가 일방의 금액이 50만 불 이하인 경우 상계 대상 채권 채무를 상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외국한 은행장에 신고. 그 다음에 이거는 또 다수상계는 한국은행 중재 신고를 규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괄 상계라는 것은 다국적 기업의 해외 결제 센터를 통해서 채권 채무를 상계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 상기권은 일괄 상계에 해당하지 않고 상계 금액이 50만 불 이하이므로 외국한 은행 신고 사항입니다. 여기서 판단되는 것은 뭐냐면 다국적 기업의 해외 결제 센터를 통해서 해야지 한국은행 신고 사항이다 이렇게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기타 그 여러 가지 그 상계에 관한 사례가 많습니다만은 이 사례는 중요하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